자 봅시다. 방학들 잘 보내시고 당금질 잘 하시고. 저희 시간 바뀌었나? 아니, 시간을 왜 바꿔? 지금 다들 이 시간에 맞춰서 픽스돼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이? 그러니까 이대로 가야지. 너만 일찍 다니면 돼. 이 상습 지각러야. 저 서운해하는 표정. 재수 없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2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입니다. 동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색다르더라고. 그래서 영화로 다시 볼까 그러다가, 에이, 또 보면은 우리 마누라가 또 귀에서 피 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더 보진 않았습니다. 자, 씬 넘버 78부터 가보도록 하죠. 영화 시나리오니까 씬 넘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뭐 인설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취조실입니다. 취조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조사실이에요. 조사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가면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명이 다 꺼져 있고요. 여기에 등 하나 딱 달려 있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형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외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얼핏 들어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조사실에 갔습니다. 동주에게 바짝 다가서는 특고. 특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특수고등경찰입니다. 특수고등경찰을 줄여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특고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감시 탄압하던 비밀경찰입니다.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감시 탄압하던 비밀경찰. 그러니까 사법경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법경찰. 됐네요. 그런가? 뭐 MP로 따지면 DP 정도 되겠습니다. DP. 걔네들은 사복도 다 있고요. 머리도 다 기르고요. 머리 빠글빠글 볶기도 해요. 염색도 합니다. 너무 눈에 띄면 이제 되게 애들이 좀 이렇게 경계하고 도망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적당선에서 해요. 그러니까 약간 브라운 컬러나 뭐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고. 그래서 제 동기 같은 경우는 허리까지 여기까지 머리를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고 다녀 그랬더니 요새 힘들어. 이태원 쪽이랑 홍대 쪽에 애들 자꾸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잡으러 다니는 길이야 그러면서 걔들한테 오해 안 살려면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의심 안 살려면. 자, 어쨌든 간에 비밀경찰이고요. 특고가 얘기합니다. 교토조선인 유학생 사건의 주동자는 누지? 라고 돼 있죠. 교토조선인 유학생 사건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1942년에요. 1942년에 독립운동 혐의로 학생들이 대거 체포됐었습니다. 그걸 모티프로 한 거예요. 되나요? 1942년 독립운동 혐의로 대거 체포된 걸 모티프로 했다. 네가 교토로 와서 송몽규를 부추긴 거 맞지? 송몽규 얘는요 동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친척입니다. 됐어요? 친구이자 친척입니다. 자, 그래서 멍하니 보다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특고와 동주 얘네 둘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지금 일본 경찰인 특고는 계속 몰아붙이죠. 강하게. 됐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동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잖아. 됐니?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요 강요와 양심의 갈등이 제시됩니다. 이 영화 잘 만든 영화예요.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준익 감독이라고 하면 누군지 잘 모르지? 왕의 남자.
왕의 남자 그 감독이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사실은 영화를 몇 번 찍으시다가 마지막 작품으로 내가 왕의 남자 찍고 은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왜? 영화가 너무 잘 안 됐거든. 됐나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냥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놨대요. 그래서 배우들 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막 강요하지도 않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감정선 표출해보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영화가 대박이 나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영화 감독 접으려고 하다가 계속 하시고. 그래서 동주까지 온 거예요. 동주 이게 몇만 들었냐면 몇만은 잘 까먹었고 제작비가 되게 적어요. 제작비가 얼마냐 하면 10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10억.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조금 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자, 씬 넘버 81 육첩방. 육첩방은 다다미방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꽉 막힌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다미빵은 이렇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빈틈이 없어요. 6개가 딱딱딱딱 다 들이맞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식민 현실 속 청춘들의 고립감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회의 중인 몽규, 빼곡히 적은 조선인 유학생 명단을 펼쳐 보이며 제국대학 출신 포함해 법학과, 의과, 장교 시험을 치를 조선인 학생들이 절반만 합격해도 30-40명 이상 조선인 장교들이 나오고 훈련소 의무대 장교로 들어가면 교토 지역 조선인 장교들이 어디로 배치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몽규가 얘기한 거 3줄 묶어주시고요. 이게 몽규의 계획인데요. 유학생들을 장교로 입대시켜요. 그런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야? 조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겠다?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요 생각을 한 겁니다. 됐나요? 실제 독립군들한테 뭐 알려주던 아니면 독립운동가들한테 따로 연락을 하던 무력으로 이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도 꽤 있어요. 됐나요? 무장 독립운동 했던 사람도 있고 대표적인 열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박열 열사죠. 박열. 영화 박열 혹시 보셨나요? 이재훈 씨가 주연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너무 실감나게 잘하더라고. 막 얼굴에다가 막 밥 먹다 말고 푹 하고 막 뱉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근데 그분이 왜 잡혀 들어갔냐 하면 이제 그 불량사라고 하는 불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란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그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조선인들을 일본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불량선인이라고 불렀거든요. 불량조선인 줄여가지고 불량선인. 근데 그걸 아예 당당하게 그래 우리는 독립운동하는 새끼들이야 어쩔 건데 그래서 불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서 이제 조직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탄을 만들려고 폭탄 재료들을 사 모아요. 사 모으는데 이게 쉽게 안 모이는 거야. 전시 상황이기도 하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약국 같은 데서도 팔긴 팔아요. 근데 아주 미량을 팔기 때문에 그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만들려면은 진짜 약국 한 수백 군데를 돌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상해에 가서 재료를 공수에다가 그걸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걸려요. 됐나요? 걸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을 받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동료들 중에 몇몇 명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터집니다. 그 동인도 대지진. 동인도 대지진이 터지면서 뭐한다?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불타 죽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기록을 찾아보면요 주위에 있는 가옥들이 불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았대. 그래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40몇 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그 불만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낸 꾀가 뭐였냐면
이거는 조선인들 때문이다. 질이 나쁜 조선인들, 저주받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들어와서는 일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니까 신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거다. 그리고 지금도 봐라. 조선인들은 뭐 하고 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일본 놈들이 만든 얘기예요. 조선인들이 뭐 한다? 우리 일본인들을 해하려고 조직적으로 지금 우물에다가 독을 타고 있다. 이 얘기까지 퍼지죠.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때 뭐 한다? 민병대 같은 거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는 조직적으로 조선인들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10,000명 정도 돼요.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한 2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됐어? 그때 이제 박열이 이제 무장 항쟁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야. 왜? 송몽규는 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됐나요?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시간을 확인하고 가야겠는데 시간을 확인하고 여기 줄 긋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늦은 밤이에요. 늦은 밤. 불길하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회합의 비밀스러움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회합이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자, 계속 보시면 왜 자꾸 나와? 자, 보시면 자리에서 일어서는 몽규일행, 자리에서 일어서는 몽규일행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동주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는 노선이 달라진다는 거, 심리적 거리감 같은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씬 넘버 82. 하숙집 안방 안 통화 중인 동주. 쿠미라고 하는 분 여기 줄 긋고요. 자, 일본인 여학생이에요. 근데 윤동주를 도와줍니다. 뭘 도와준다? 동주의 책이 출판되는 것을 도움을 줘요. 됐나요? 그래서 윤동주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무슨 과냐 하면 영어 영문과예요. 영어 영문과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네 시를 주면 그러니까 먼저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걸 보고 이 시를 보고 반한 거야. 왜? 시가 너무 깔끔하거든.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반해가지고 이거 영어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런던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영어 영문으로 좀 전환해봐라, 번역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주가 그 작업을 합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교토로 제가 갈게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교토로 제가 갈게요. 영국 출판사에 편지도 보냈어요. 영문 번역이 끝나면 바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시집 빨가네요.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영문 출판사까지 다 알아봐줬잖아. 됐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쿰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랑 같이 산다? 그 영화상으로 보게 되면 그 윤동주를 가리키는 영어 영문과 교수랑 같이 살아요. 됐나요? 그래서 같이 수업도 듣고 그러거든요. 됐니?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런 쪽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야. 자, 계속 보시면요. 영국 출판사 주소를 주시면 영문 번역본도 제가 보내도 돼요. 교토 가서 연락할게요. 교토 가서 연락할게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거 뭐야? 우리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닌데 나 얼굴 봐야겠는데 이 얘기한 거잖아. 호감이 드러나죠. 이분이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영화 봤는데 이 쿠미 역할 하시는 분이 박열에서
가결열사의 그 동거인 자격으로 나오는 여자분이 있거든요. 일본인 역할로 나오는 그 역할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일본인 같아요. 진짜 일본인 같아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 보시면요. 전화 끊는 동주, 몽규 일행들이 계단을 우르르 내려온다. 어디 가? 모임이 있어. 기다려, 나도 금방 준비할게. 네가 굳이 안 와도 되는 모임이야. 네가 굳이 안 와도 되는 모임이야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동주하고요 몽규의 길이 나뉘고 있는 거죠. 동주는 어느 쪽으로 가요? 문학으로 갑니다. 그에 반해서 몽규는 혁명 쪽으로 갑니다. 실제로 이제 윤동주 씨하고요 송몽규 씨가 어디서 이제 재학을 했었냐면 연희고등보통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연희고등보통학교는 지금의 어디다? 연세대학교. 됐나요? 그래서 연세대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뭐 했었다? 같이 그 교지 같은 걸 출판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처음에는 굉장히 친해요. 근데 일본 오고 나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학생 1, 2와 나가는 몽규, 학생 1, 2와 나가는 몽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지금 분기점이죠. 둘이 갈라지는 분기점. 커튼이 쳐진 창문 앞으로 오는 동규, 커튼을 살짝 열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몽규랑 그 일행의 뒷모습을 보는데 얘도 뭐 하고 싶은 거야? 현실을 직시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나 혼자 독립운동 안 하고 이렇게 문학에 전념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소외감도 들 것이고. 계속 보시면요. 골목 사이로 사라지는 조선인 유학생과 몽규의 뒷모습. 회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깨끗해진 육첩방. 방 안이 텅 비어있다. 책상 아래에 몽규가 사용한 펜이 떨어져 있다. 몽규가 사용한 펜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몽규의 흔적이죠. 됐나요? 이걸 통해서 이게 뭘 한다? 쓸쓸함과 외로움을 유발합니다. 왜 항상 붙어 다녔었는데 됐어요. 연희 고등 보통학교 다닐 때도 붙어 있었고 일본 갈 때도. 물론 일본 와서는 이제 학교가 갈려요. 몽규가 공부를 더 잘했어. 머리는 더 좋았어요. 그래서 송몽규는 어디를 간다? 도쿄대학교를 붙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안타깝지만 리쿄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를 붙어요. 걔는 여기도 나쁜 학교는 아니야. 근데 탑5 안에 들거나 그런 학교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됐나요? 뭐 당연히 뭐 도쿄대, 넘버 3는 도쿄대, 그 다음에 와세다대, 그 다음에 교토대학교. 얘네 세 개가 1, 2, 3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가 도쿄대, 와세다 대학교. 근데 색깔이 비슷해. 연세대. 연세대랑 비슷해요. 좀 애들이 따로 놀아. 쪼각쪼각 떨어져 나가요. 뭉치질 않아.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 대신에 교토대학교는 얘네들은 고대 버금가거든요. 미친놈들이요. 막 어깨동무하고 와 막 이러고 막 축제나 이런 거 영상 보면 진짜 고대랑 비슷해요. 시끄럽고 사람 많고 질척질척거리고.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몽규가 사용한 펜이 떨어져 있다. 몽규의 펜을 짚는 동주. 쉽게 쓰여진 시. 동주 목소리죠.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쉽게 쓰여진 시, 동주 목소리. 자, 그래서 이 동주의 목소리를 통해서 뭘 제시한다? 동주가 느끼는 뭘 제시한다? 부끄러움과 무력감.
제시해 주는 거죠. 옛날 아니. 네 감사합니다. 어때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자,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려. 창밖의 밤비가 속살거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울한 정서가 드러나죠.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 여기 뭐예요? 현재 상황이 제시되죠.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에 우리 민족이 놓여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그 아래 있다.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신의 노트에 시를 쓰는 동주.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텅 빈 다다미방 안으로 비가 들이친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슬픈 천명 여기 줄거고요. 왜요? 소극적이고 무기력하니까. 현실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애들이 아니야. 문희는. 됐나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창문을 닫는 동주.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어간다. 늙은 교수의 강의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예요?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론적인 거 학술적인 거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졌죠. 자, insert라고 돼 있죠? 요거 뭐예요? 화면 사이에 끼워 넣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장면을 끼워 넣는 거야. 자,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이 인서트를 통해서요. 뭘 제시한다? 동주의 과거 삶을 제시하고요. 이걸 통해서 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왜 이런 대목을 썼는지. 자, 쿠미와 전차를 타는 동주, 효치 교수의 수업을 듣는 동주. 이 효치 교수가 쿠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 관계는 애인 관계가 아니고요. 효치 교수가 그 쿠미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쿠미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얘를 데리고 같이 사는 거야. 얘는 후견인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효치 교수의 수업을 듣는 동주. 뒤편에 앉은 쿠미를 돌아본다. 씬 넘버 84 은밀한 회합 장소 중회합.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회합이라는 얘기죠. 자, 계단을 오르는 몽규의 발걸음,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몽규가 회합 장소로 들어서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몽규 일행을 맞이한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죄다 잃어버리고에서는 상실감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역시 인서트가 됩니다. 인서트가 되면서 용정 들판을 뛰어놀던 익환과 동주, 몽규라고 돼 있죠. 용정이 어디야? 유명한 차예요. 용정차. 어디 거예요? 우롱차는 들어봤니? 우롱차? 우롱차가 오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와서 우롱이에요. 용정차, 용정이라고 하는 중국 지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용정차가 맛있냐면 그 지역 물이 맛있대. 됐나요? 지하수 가지고 하는데 다른 지역 물들은 중국 그 차는요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약간 흙냄새가 나요. 물에서. 근데 이 용정 지역 물은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일반 수준의 차를 넣고 달여서 내도 맛이 일품인데 그 지역에서 그 물을 받고 이제 자란 차나무 잎을 가지고 하면 정말 끝내준다 그러더라고요. 최고급 찻잎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 용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들판을 뛰어놀던 익환과 동주, 몽규.
그러니까 아직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연희 전문 시절 같이 수업을 듣고 어울렸던 여진과 몽규, 처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중이라고 안 해도 같이 이 문인지를 만들던 애예요. 여진이도 마찬가지. 여진이는 근데 연희 전문 보통 학교를 다녔던 게 아니고 어디 다녔다? 나. 이대. 그렇지. 이대 나온 여자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용종들판을 뛰어놀던 이광과 동규, 몽주 그리고 연희 전문 시절 같이 수업을 듣고 어울렸던 여진과 몽규, 처중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거 과거 해상이죠. 그러니까 이때 같이 했던 친구들 다 없어 지금. 그걸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돼 있잖아. 침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다? 무기력하다고. 가라앉는 거야. 팔다리 허우적거리면 떠오를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고르륵 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걸 이렇게 나타낸 거고. insert. 육첩방에서 홀로 시를 쓰는 동주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그래서 고독감이 드러나죠. 몽규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몽규가 학생들 중심에 선다. 몽규 주변으로 모이는 학생들 품에서 조선혁명 선언문을 꺼내서 읽는 몽규.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몽규는요 모임을 주도하는 애야. 근데 사교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리더십이 강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읽었어요. 되네.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거야 남학생들이. 됐어? Man of man 이런 느낌 됐나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혁명만이 일본을 쫓아낼 유일한 방법이고 그 혁명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민중 하나하나가 폭탄이 되어 불합리한 체제를 타도하고 불합리한 체제 여기 줄거고요. 제국주의의 횡포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은 이유는 있어요. 얘네들이 그 연변 쪽에서 살다 와가지고 이런 말투를 써요. 걔는 그래서 불합리한 체제를 타도하고 인류가 인류를 억압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인류가 인류를 억압하지 못하고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수탈하지 못하게 몸을 날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몸을 날린다. 죽음도 불사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데 이거요. 어디서 모티프 따온 거냐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1923년에 일본 법정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혁명선언서를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박열이에요. 거의 내용이 비슷하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열도 역시 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되는 사회주의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코뮤니스트라고 하나요? 미안. 자, 계속 보시면요. 22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규 주변에 모인 학생들이 저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 씬 넘버 85 육첩방. 창문을 닫고 빗소리를 들으며 시를 쓰는 동주. 빗소리 여기서 뭐다? 우울감을 제시합니다. 됐나요? 비 오면 사람이 축축 처진다고. 오늘 아침부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비 오니까 애들이 쭉쭉 늘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는 신입생 여자애가 왔는데 대신고 1학년 내 놈이 앉아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여자애 앞에 앉혀놓고는. 근데 여자애가 민망해서 이렇게 막 눈치를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부러 말 걸어주고 막 이랬는데 걔는 이대부고. 이대부고가 아니고 이화여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말 걸어주고 그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상담 조금 해주고 이제 보내는데 걔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이반엔 여학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절박해 어. 어떡해. 어떡해. 있었는데 없어졌어. 어떡해.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거든. 안 됐다. 불쌍한 거. 네. 불쌍한 것. 괜찮아. 또 들어오겠지 또. 자, 계속 보시면요. 빗소리를 들으면 시를 쓰는 동주.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돼 있죠.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 조절 묶어주시고 자신에 대한 양심의 고뇌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그만큼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시를 써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싸지르듯이 시를 쓰는 것 같아. 나 잘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커튼을 다시 젖혀서 창밖을 보는 동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독의 심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반겨주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자, 그러고 나서 씬 넘버 86 취조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구조를 취한다? 현재, 과거, 현재입니다. 요걸 취해요. 자, 빗소리가 들린다. 빗소리. 여기서 청각적 심상이죠. 이걸 통해서 뭘 제시한다? 취조실의 암울한 분위기. 근데 여기서 이제 특고로 나왔던 분이 어디도 나온다? 박열에도 나와요.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도 진짜 일본인 같아. 보고 있으면 스타일링을 너무 잘하셨어. 근데 이제 계급의 차이는 있어. 여기서는 특고 그냥 고등 경찰이야. 근데 거기서는 장관이에요. 네, 그래서 박열에서 훨씬 더 출세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자, 서로 마주보고 있는 특고와 동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돼 있잖아.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좋은 날은 올 거야라는 거. 어떻게? 아침이 오듯이 자연스럽게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희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 요게 드러나고요. 자, 너는 몽규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인물이니? 라고 돼 있잖아. 너는 몽규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인물이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긁으려고 하는 거지. 즉 이간질 하려고 하는 말인데 우리 동주 오빠 성격을 몰랐던 거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거 욱 안 해요. 욱 안 해요. 됐나요? 욱하는 게 거의 일생에 몇 번 없었대요. 그 윤동주 씨 그 동생이 쓴 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항상 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은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고 그리고 사려가 깊고 사색에 빠지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대표적인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됐어? 종교가. 자, 어쨌든 간에 불교 오빠가 그러진 않아. 모르겠어요. 불교 오빠는 여태까지 본 적 없어. 반짝거리네. 자, 목탁이라도 안 두드리면 되지. 자, 모든 일을 송몽규에게 돌려도 이상하지 않지. 송몽규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송몽규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살았어? 부끄럽지 않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몽규를 이용해서요. 동주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압박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뭘 자꾸 긁고 있어.
자존심을 긁고 있죠. 아니야! 나도 가담했어! 이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왜? 특고들한테는요 진짜로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그런 애들을 많이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실적이 되니까. 됐어? 자, 특고가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무섭게 몰아붙인다. 서명란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서명란에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름이 써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뭐다? 창씨개명한 거죠. 이걸 통해서 창씨개명이 강제성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연희 전문학교 다닐 때도요. 학생들이 방학하고 집에 내려가기 전에 창씨개명 하고 가라고 그렇게 강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윤동주가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진이라고 하는 여자애랑 만나게 되는데 이 여진이라는 여자애가 윤동주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랑 친한 거야. 같은 고향 출신이래. 그게 누구냐면 정지용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정지용 선생을 만나러 가요. 그래가지고 정지용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정지용이 하는 말이 차라리 일본으로 가라. 일본이 여기보다는 운신하기가 좋을 거라고. 여기는 너무 강하게 얘네들이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활동 하나도 못할 거라고. 문학 활동조차도 힘들 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윤동주가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으로 갈 때 뭐 한 거야? 창씨개명. 강제로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안 보내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던 거야. 왜? 창씨개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기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최초의 약수 여기 줄었고요. 그래서 자기 화해가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해서 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부딪혀보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게 된 거예요. 되니?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동주가 두 손에 깍지를 낀다. 있는 힘껏이라고 하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얘가 양심을 지키려는 결연한 다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주가 뭐 당하냐면 생체 실험을 당합니다. 생체 실험. 그래서 이제 42년, 43년쯤에 제가 알기로는 잡혀 들어가셨고 그러고 나서 생체 실험을 당하는데 뭘 실험을 하냐면 이놈들이 인공 혈장을 실험을 해요. 왜? 혈액을 이게 총 맞아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 적혈구 있는 혈액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블러드팩이 너무 부족했던 거야. 그러면 대체품으로 쓸 수 있는 게 혈장이에요. 혈장이 뭐냐면 피 뽑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이게 빨간색 적혈구는 밑으로 가라앉고 위로 노란색 물만 뜨거든요. 이것만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헌혈을. 근데 일반 헌혈은 하고 나면 한 2달인가 3달 기다렸다가 해야 되거든요. 혈장 헌혈은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됐나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많이 해요. 제 친구. 저보고도 하자고 그러는데 전 안 돼요. 왜? 심장약 먹어서. 맞네. 심장약에 항응고제가 있어서 그거 내 피 주잖아? 그거 받으면 피가 안 굳어. 그러니까 탁 베이면 치 하면서 계속 나는 거야. 알려. 이러면서. 됐어? 이거 본드로 붙여야 돼. 됐나요? 저는 못하는데. 근데 그 혈장마저도 혈장 수혈마저도 힘들어지니까 일본 놈들이 만들기 시작한 게 가짜 혈장입니다. 혈장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뭘로 실험을 하냐면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걸로 실험을 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는 실험을 하고 나서는 이 인공 혈장을 받았을 때 얘가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나 없나 이게 기능을 하나 못하나 이거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영화에서도 보시면 그 철문 같은 거 열고 딱 들어와서는 펜하고요 연필하고
산수 문제가 한 빼곡하게 적혀있는 한 100개 적혀있는 종이를 딱 줘요. 그리고 난 빨리 풀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동주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풀거든요. 인지사고 능력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이게 진짜 약효가 있나 없나, 그걸 연구한 겁니다. 됐나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동주가 이제 다시 이제 취조실로 끌려가요. 취조실로 끌려가는데 정말 파리해져요. 얼굴이 말도 못하게. 근데 제가 읽어본 수기를 보게 되면 윤동주의 큰아버지가 이제 몽규 아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찾으러 와요, 얘네들을. 그래서 면회를 오는데 면회를 왔다가 몽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주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동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굴이 반의 반쪽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완전 헬쓱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배 타고 돌아가서는 용정으로 돌아갔는데, 기차 타고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집에 먼저 전보가 도착해요. 그게 뭐다? 동주가 죽었다. 실험받다 죽은 거예요. 이때가 제가 알기로 1944년 말인가 45년 초인가 그래요. 몇 개월만 더 있었으면 광복을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나와요. 송몽규하고 윤동주를 둘을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오버랩으로 한 번 보여줬다가 여기 한 번 보여줬다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몽규는요 뭐 하냐면, 그래 니놈들이 했다는 운동, 독립운동, 그래 내가 했으니까 니놈들한테 내 자존심을 뺏길 수는 없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가 서명을 해요. 되나요? 이 서명만 하다가. 근데 동주는 그 자리에서 그걸 조용히 찢습니다. 너희들 뜻대로 해줄 수는 없다구나. 그래서 난 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서 찢어버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그러고 이제 영화가 끝이 나요. 됐나요?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아시겠죠? 수능 전에는 안 돼. 수능 끝나고 나서 동주 한번 보고 박열 한번 보고. 펑펑 울어야겠다. 뭐라고? 펑펑 울어야겠다. 자, 그래서요. 주제는요. 윤동주의 비극적 삶과 인간적 고뇌에 대해서 얘기한 작품이고요. 됐나요? 진짜 펑펑 울고 싶으면 쉰들러 리스트를 여기다 추가해야 돼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있어요. 리암 니슨이라고 아세요?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셨던 I don't know who you are 막 이러면서 이렇게 I kill you.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온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실화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연했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진짜 그때 쉰들러가 살려준 660명인가를 살려줬거든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살려준 사람의 그 살아난 그때 이제 살려준 꼬마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맡은 거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이 무료로 다 그 영화에 출연을 합니다. 그 영화가 최고야. 나중에 봐. 자, 특징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비선형적 플롯이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선형적 플롯은 뭐예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비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왔다 갔다. 됐어요?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를 사용해서요. 이 작품에서는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별에는 밤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면 심리하고요. 윤동주의 서시도 나오고, 그래서 주제의식을 제시하고요. 왜 이렇게 자꾸 부러지니? 불길한데 지하철 침수되는 건가?
자, 그리고 두 인물의 선택을 대비합니다. 마지막 사인하는 그 순간에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자, 네 번째로요. 흑백 화면 사용하죠. 쉰들러 리스트 또 흑백 화면이에요. 흑백 화면인데 딱 한 장면에서만 빨간색이 나와요. 그 빨간색이 왜 나오냐면 이제 그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 막 이렇게 잡으러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막 총 쏘고 막 이러거든. 그때 아빠를 잃어버린 꼬마 아이 여자애가 나와요. 걔가 빨간색 드레스 입고 나오거든요. 걔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 쉰들러가 멀리서 봅니다. 그러다가 애가 걸어가다가 쓰레기통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제 숨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 장면 나올 때 나와요. 근데 어쨌든 시기도 비슷해요. 흑백 화면. 자, 이걸 통해서 몰입도 높여주고요. 그리고 뭐 한다? 시대적 질감을 실현한다. 하나 더 할까? 다섯 번째로. 내레이션을 통해서요. 감정이입을 유도합니다. 됐나요? 이것도 길어.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이게 드라마였는데 이게 1980년대인가 90년대 나왔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옴니버스식 구성. 각 편마다 나오는 주인공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얘기도 다 달라요. 근데 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했냐면 블루스 음악을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재즈 블루스 할 때 그 블루스예요. 또 막 이렇게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서 사모님 혼자 오시면 이 블루스가 아니야. 됐어? 블루스 음악은요. 나는 솔직하게 재즈를 들을 줄 몰라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 친구 말로는 정말 심오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듣다 보면 심취하게 된대. 그래서 우울한 가운데서도 뭔가 선율이 싹 흐르면서 그런 쌉싸물한 그런 맛이 있대. 나도 잘 몰라. 됐어? 아직 인생을 아직 모르나 봐. 나이가 47인데. 아직 절반 남으셨어요. 아직 절반 남았다고? 아닌데? 우리 집안은 76세가 끝인데? 아 잠깐만. 안개를 이렇게 안개를 저희 초가 되어보죠. 그쵸.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담배를 끄세요. 술 담배 표정. 보내지 마시고. 그냥 일찍 죽겠다. 자, 근데 그래서 그 브루스 음악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대표적인 브루스 음악 중에서 제가 제목을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루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브루스가 있어요. 굉장히 들으면요 축축 처지거든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애들은 또 엄청 좋아하죠. 왜 블루 발렌타인일까요? 우울한 슬픈. 발렌타인. 맞아. 혼자 보내기 때문에 우울해. 됐어요? 안타깝네. 우리는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 쏠크 그러는데 걔네들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블루 크리스마스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치우고요. 걔네들한테 진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발렌타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꼭 챙겨줘야 되는 날이 있대요. 외국에서는 서양권에서는 언제 챙겨줘야 된다? 발렌타인 생일 크리스마스. 결혼기념일. 에, 크리스마스는 되레 그렇게까지는 안 챙겨요. 아니.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라서 하긴.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생일은 있고 뭐 그런 정도래 그냥. 됐나요? 근데 조금 우울하긴 하지.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 여자분한테 선물을 드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입니다. 실제로 이혼당해요.
실제로 있어요 사례가.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생일을 안 챙기면 그냥 죽는 거지. 그냥 목숨 내놓고 사는 거야. 여보 내 생일 언제라고? 하지 마. PTSD 하지 마. 자 그리고 이제 결혼기념일. 네, 결혼기념일 안 챙기면 그것도 사망이에요. 잘 챙겨야 돼요. 선생님은 잘 챙기셨어요? 아니요. 어떡해. 아직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자, 쉽지 않아 그게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자 국수필 8강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우울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블루스예요. 걔는 그래서 얘가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친구가 2명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은희라고 하는 애랑 미란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자 누가 더 세련돼 보이나요? 미란? 은희? 미란? 미란이다 손. 손가락이 좀 많이. 미란이 한 명 내리시고요. 은희. 네, 다 은희야? 네. 은희라는 이름은 흔해 빠졌었는데 우리 작은 고모 이름이 은희거든. 미란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별로 없었어요. 됐나요? 지금이야 라미란 씨가 있지만 됐어? 근데 지금 그래서 은희는요 뭐 하는 애냐면 얘는 지금 제주도에서 생선 장사하는 애예요. 제주도에서 제주도 토박이야. 근데 미란이는 얘는 서울로 갔어. 서울로 가서 결혼도 했어. 이혼도 했어. 또 결혼했어. 또 이혼했어. 아이고. 또 결혼했어. 또 이혼했어. 이혼 3번 해요. 이혼 3번 하고 와 딸이 하나 있어요. 미친 경력. 근데 딸이 엄마를 창피해. 어. 엄마가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다 좋은데 주위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로 박혀있기 때문에 물란한 여자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싫어요. 미란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미란이는 마사지샵 사장님이에요. 자기가 직접 마사지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미란이가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살다가 간간히 한 번씩 이제 제주로 내려와요. 3년 만에 내려온 거예요. 3년 만에. 되는. 근데 은희는 맨날 물고기 잡고 물고기 배 따고 막 칼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손이 다 거칠거칠하고 그런데 미란이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됐어? 그래서 둘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됐나? 그거를 이제 다룬 거예요. 힘내세요. 한 번만 끊어가자. 힘들어.